미국이 일본을 전쟁터로 만들려 한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음모론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최근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움직임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지도 속에서 일본은 방패가 되고 한국은 전략의 심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기회를 엿보며 조용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하늘과 바다 위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움직이고 미사일이 전진 배치되고 정보전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저 뉴스 속 단편적인 정보만 보며 안심하거나 불안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정확히 분석하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전쟁의 최전선이 되고 한국이 새로운 군사 중심으로 떠오르는 판이 짜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전 세계 미군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통상 이런 회의는 군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중국과의 대결 준비를 노골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충격이 컸습니다. 미국의 오랜 전통은 정치와 군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 금기가 깨졌습니다. 트럼프는 회의장에서 주요 지휘관들에게 중국과의 대결의 모든 전략을 맞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전쟁 준비의 명령으로 해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움직임을 가리켜 트럼프식 군사 개입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미군 내부 지휘 체계를 흔들고 동아시아 전체 전략을 재편할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과 태평양 육군 사령관 로널드 클라크의 계급 표기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브런슨은 실제로 중장 계급인데 문서에는 대장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클라크는 대장임에도 중장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훈서는 단순한 행정 오류일까요? 아니면 주한미군의 위상을 재조정하려는 신호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두 번째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새 국방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본토 방어와 서반구 안보를 우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구조조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감축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단어가 다시 뉴스에 등장하자 한국 사회는 즉각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렸습니다. 1950년 에치슨 라인이 발표됐을 때 한국은 방위선에서 제외되었고 그 직후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의 공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말은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니라 국민에게 깊은 불안을 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와 달리 오늘날의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첨단 전차, 자주포, 잠수함, 미사일, 그리고 KF-21 전투기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사 강국으로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며 자주국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원이 줄어든다 해도 한국의 방위력은 세계 최상위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한국이 실제로 축적해온 기술력과 방산산업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과거처럼 불안에 떠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병력을 줄이는 가운데 최신 무기를 한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전략이 병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장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전략의 전면에 나선 파트너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은 조용하지만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는 한국이 군사 외교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전략 지형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병력을 줄이면서도 첨단 무기를 한국에 집중 배치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단순한 동맹 유지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력 배치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실험장이자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중 일부의 미국판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IFPC 방공체계를 배치했습니다. 이 체계는 드론, 암속 순항미사일, 로켓, 박격포탄 등 다양한 위협을 요격할 수 있는
다층형 방어 시스템입니다. 특히 저고도에서 접근하는 무인기나 전술미사일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같은 첨단 무기가 유럽이나 중동 전선에 먼저 배치되었지만 이제는 한반도가 그 시험 무대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MQ-9 리퍼 무인기가 한반도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릴 만큼 정밀 타격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정 인물의 좌표만 확보되면 수분 안에 미사일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략형 무기입니다. 미국이 이런 장비를 한국에 들여왔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을 미중 간 전략 경쟁의 핵심 축으로 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줄이되 무기는 늘린다. 병력 감축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첨단 기술 무기를 전진 배치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바스마트 군사 전략이라 불리는 이 구상은 동맹국을 실험 무대로 활용하는 형태로 전개됩니다. 한국은 바로 그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한국에게 역설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군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며 동시에 독자적 운영권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사일 방어, 레이더, 무인기, 통신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변화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재배치가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전쟁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전쟁이 사람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전쟁은 기술 중심입니다. 인공지능, 무인기, 정밀 유도무기, 사이버전, 우주통신망이 전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이미 세계 상위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단순히 패트리엇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LSAM, M3, KMSAM 등 다층형 요격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판 종합방공체계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의 IFPC와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며 실전 통합 테스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는 기술 검증의 최적지입니다. 반면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는 미군 병력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요코스카, 사세보, 미사와 등 주요 기지가 점점 확장되고 새로운 탄약 저장소와 미사일 기지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중 충돌 시 최전선 방패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억제력 강화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전면전이 터질 경우 첫 타격을 받을 위험을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둥펑-21과 둥펑-26 미사일은 이미 일본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대형 군사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미군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미중 간 군사 충돌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이 가장 먼저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 안전지대에 서게 됩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을 직접 받아들이며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자국의 무기체계를 세계로 수출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음방 폐막이가 되고 한국은 전략 요충지로 남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지역 안보 문제를 넘어섭니다. 세계 군사 질서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고 각국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재편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력을 앞세워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존적 동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국이 병력을 줄이는 이유도 한국이 홀로 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감축은 독립의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는 한반도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자리를 자국의 첨단 전력으로 채우며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전쟁터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현장에서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위대 전투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미국과의 합동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본질은 방어가 아니라 대리전입니다. 미국이 자국 본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을 전면에 세우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오키나와와 요코스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력 배치를 진행 중입니다. 전략 폭격기, 이지스함, 전자전기, 미사일 부대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억제력 강화라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유사시 일본이 중국의 첫 번째 타격 목표가 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미군의 주요 항공 및 해상기지가 일본 열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DF-26, DF-21 미사일은
이미 일본 본토의 모든 미군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요코스카, 오키나와는 그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이 지역들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방패국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전략적 방패막으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일본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이 병력을 줄이면서도 한국의 IFPC MQ-9 리퍼, 패트리엇 PAC-3, 그리고 정보통신 통합체계까지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반도를 첨단 무기 테스트베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프라와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검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다국적 연합작전에서 독자적 임무를 수행할 수준의 지휘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미군의 지원 없이도 자체 정찰, 요격, 반격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계는 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로켓, 잠수함, KF-21 전투기까지 한국형 무기체계가 연달아 성과를 내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 무기체계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결과물입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 역시 이런 변화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처럼 한국을 단순한 군사기지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미 간 협력 프로젝트들은 무인기, 인공지능, 전투체계,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동맹의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실질적 전략 주체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자주국방이라는 철학이 자리합니다. 과거의 한국은 미군의 지원 없이는 작전 수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운용하며 심지어 미군에게 기술적 조언을 해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 무기를 맡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라면 이런 발언은 무모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 F-35와 같은 첨단 스텔스기를 운영하고 KF-21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며 LSAM과 MSAM으로 다층 방공망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미국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 호의가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최전선 대신후방 거점으로 재설정하여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략은 한국에게 더 큰 자주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의 산업이 성장하며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은 점점 더 미국의 통제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사실상 정규군화하면서 반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작전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방위 전략이 미국 중심으로 고착되면서 자국의 판단력이 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나라의 길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의 전면에서 미사일을 맞는 나라로, 한국은 전략의 중심에서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방어선이 아니라 미래 전쟁 기술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군사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언론은 한국의 무기 수출, 기술력, 전투력, 그리고 외교적 영향력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파는 나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아이러니한 계기가 존재합니다. 이제 시선을 넓혀보면 미국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미국이 동북아 전략을 재편하는 이유는 단 하나,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이미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항모 전단,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위성 요격 능력까지 확보하며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을 막기 위해 일본을 전면 배치하고 한국을 후방 거점으로 삼는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전쟁부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대결 가능성을 현실로 보고 미사일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준비가 아니라 본격적인 물량전 대비입니다. 냉전 시절처럼 군수산업 전체를 전쟁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심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병참 기지로 지정되어 모든 전략 자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순환 배치되고 전투기 중대가 이동하며 각종 미사일이 배치됩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동맹국이지만 실제로는 미군의 전진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이 전쟁터가 될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병력 대신 무기를 배치하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한국은 그 무기의 운영과 관리, 정비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기술 주권의 확립으로 이어집니다. 과거라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손도 대지 못하던 장비를 이제는 한국군이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단계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지에 수출되었고 KF-21 전투기는 동남아와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F-35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KF-21을 후보군에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공식 계약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G7 국가가 한국산 전투기를 검토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미국 중심의 무기 시장 질서가 균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만이 첨단 무기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제3의 공급자로 부상하며 글로벌 방산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기술력, 가격, 신뢰성 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미국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미국은 직접 병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동맹국이 미군 수준의 장비를 보유하면 전략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국이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수출까지 확대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기술 생태계가 미국 방산 체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첨단 방위산업 수출국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방비를 지출로만 봤다면 지금은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가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체가 되었습니다. 레이더, 유도무기, 통신체계, 위성정찰까지 독자적으로 구축하며 전쟁 기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자체 지휘 통제 시스템을 운용하며 미군과 대등한 수준의 네트워크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신뢰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의존적인 동맹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망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가능성을 이유로 군비를 대폭 증강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 이지스 시스템, 토마호크 미사일 모두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비조차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가릅니다. 일본은 전쟁의 불씨 위에 서 있고 한국은 그 불씨를 분석하며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타격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국은 기술과 산업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지금 세계는 재편의 시기에 있습니다. 동북아의 군사 판도는 이미 과거의 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의 규칙을 다시 쓰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